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66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그 세종대왕 우리가 뭐 잘 아는 분이잖아요. 네. 예, 세종대왕의 업적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이마영 기자는 세종대왕의 업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역시 훈민정음 상제죠. 삼척돈자도 다 아는 거고요. 그렇죠. 또요. 뭐 대마도 정벌, 네. 그리고 뭐 사군 육진 개척, 네.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같은 과학기술, 네. 그리고 농사직설 편찬 이런 거 외웠잖아요. 아유, 잘 외웠네요. 암기 과목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시험에 분명히 나오는 거일 건데 제가 시험은 안 봤지만 네. 그 손으로 꼽을 수는 없죠. 하도 그렇죠. 많으니까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세종대왕 이분도 아마 몰랐을 것 같고요. 본인도. 그 숨겨진 업적이 있거든요. 뭔 줄 혹시 아시나요? 또 외울 게 생긴 건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 정도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책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 그걸 우리가 사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이제 확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하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업적인데 이걸 업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조선 전기, 그러니까 세종 시대까지만 해도 역사책을 보관하는 사고, 그러니까 창고는 그 두 군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한양이죠. 춘추관, 그걸 내사고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충북 충주에 외사고가 있었거든요. 두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이제 세종 때까지니까 그 세 가지가 실록이 3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조, 2대 정종, 3대 태종 뭐 이런 그 실록들을 보관한 곳이 이제 그 충주사고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내 불안했겠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건축물이 나무고 또 실록은 종이로 돼 있으니까 한번 불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엇보다도 민가하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사고에 불나면 끝장이죠. 우리도 뭐 최근에도 불망 나무 특히나 이때는 나무였잖아요. 그렇죠. 나무에다가 또 실록은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만 나면 이제 끝장인 거죠. 그래서 그 세종 21년에 1439년에 사원부에서 상소문을 올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고려의 역사책을 포함해서 전해지는 역사책이 별로 없다. 이거 뭐 여러 곳에 보관하지도 못했고 전란을 너무나 겪고 뭐 예를 들자면 몽고의 침략이라든가 뭐 거란족의 침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사책 저장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사고가 충주에만 있는데 그 실록을 충주에만 놨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 여염집, 그러니까 민가하고 섞여 있어서 염려스럽다. 그래서 각 도에 이렇게 나누어서 간직을 하고 또 해마다 햇빛에 말리고 이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원부가 인용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망고의 역사가라고 하는 사마천이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한 다음에 이것을 명산에 간직하고 인쇄본은 서울에 둔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저료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제자백가에서 뭐 책, 그다음에 경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방에 보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또 세종대왕은 현명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네,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사원부가 올린 상소 내용이 9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다른 8가지는 다 이 허락하지 않고 딱 요거 하나만 9분의 1, 딱 하나만 이제 그 추진하라. 그리고 빨리 하고 나한테 그 보고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고가 확대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주하고 아까 얘기했던 춘추관이 2가지가 이미 있었고 2곳이, 그다음에 경상도 성주하고 전라도 전주 이 2곳을 새롭게 이제 사고로 만들었죠. 그래서 사고가 총 4군데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이런 것들을 4번씩을 만들어서 각 한 번씩 이렇게 간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관하고 그러니까 그 춘추관하고 충주, 전주, 성주 이런데 하나씩 간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예컨대 이제 전주 사고 같은 경우는 선조 임금이 제위할 때 임진왜란 전까 그때에 태조에서 명종 때까지의 실록, 그러니까 선조의 선조죠. 그러니까 바로 위 선대왕 명종 때까지 실록하고 그다음에 고려사 저료 뭐 이런 각종 문헌 해갖고 총 1344책 이게 이제 그
그 전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의 한 수, 그 세종이 사고를 확충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런 세종의 사고 확충이 신의 한 수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주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건데 네. 되게 의미심장한 지역이었죠. 그 태조 이성계의 본관이 어디죠? 본관 전주. 그렇죠. 전주죠. 그러니까 이 전주에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어진, 그러니까 어진이라는 건 초상화잖아요. 임금의 초상화. 그를 모셨던 경기전이라는 곳이 그 진전을 모셨던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조의 어진은 전국적으로 한 6군데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네. 원래 세종시대 때 이 개성하고 개성의 목청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그 영흥, 함경도죠. 거기 준원전에 보관된 어진을 빼놓고는 전부 다 없애라 이렇게 했거든요. 왜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선왕의 얼굴을 각 지방에 이렇게 모시는 거는 예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특히나 그 태종 임금 같은 경우는 초상화 그리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라는 건 정말로 터럭 하나라도 제대로 안 그리면 자세하게 안 그리면 이거는 초상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버럭하고 그래서 난리를 막 쳤거든요. 초상화 그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워낙 또 난리를 떠니까 뭐 굉장히 괴로웠겠죠. 세종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없애야 되겠구나. 다만 그 이 뭐 제사를 지냈던 그 임금 수시로 드나들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개성의 목청전이라든가 영흥 거기만 빼놓고는 다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 태조의 어떤 이성계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건물 이게 사실 쉽게 혁파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왕설래하다가 제도 개선쯤으로 좀 마무리하자 이러면서 오히려 그 태조의 어진을 모신 6곳에 각각의 이름을 아까처럼 이렇게 짓고 정각을 지키는 관리를 2명씩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에 가서 이걸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없앤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없앤 거군요. 근데 이런 그 관리들이 2명씩 배치된 게 능참봉 같은 직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직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능참봉.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진전을 뭐 이렇게 모셔둔 거니까 모셔둔 거를 진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능직이 전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능참봉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비슷한 처지죠. 전참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세종이 설치한 이 전직이 전참봉 이것이 훗날 이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울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진을 보관한 진전을 혁파하지 않고 전참봉까지 둔 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한 그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세종도 본인도 몰랐을 그런 숨겨진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확대 설치하고 어진을 보관한 진전 혁파하지 않은 것이 세종의 숨겨진 업적이다. 이게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세종도 뭐 그게 업적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뭐 당연하죠. 임진왜란에 일어날 줄은 몰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진가가 발휘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이제 뭐 1592년 4월이죠. 선조 25년이거든요. 왜군이 뭐 파죽지세로 유린을 전국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호남 지방은 좀 사정이 나왔죠. 당시에 그 전주 경기전을 지키던 참봉, 아까 얘기했던 전참봉이죠. 오희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라감사하고 전주 부윤하고 해서 의논을 하게 된 거죠. 원래는 경기전 안에 모셔둔 태조 이성계의 어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전주서고에 보관돼 있던 실록 이런 걸 어떻게 피신해야 되는지 그런 걸 논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익이라는 분이 능참봉 같은 전참봉 그런 인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이 세종대왕이 진전을 지키는 전직이 전참봉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오익길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죠. 이분은 어떤 인물이에요? 되게 흥미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정여립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학을 했는데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 모반죄로 해서 피바람이 일어난 분이잖아요. 뭐 물론 뭐 조작이니 아니니 논란이 많지만 근데 오익길이라는 분이 옛날에는 그 이렇게 모셨다가 스승으로 모셨다가 이 정여립이 율곡 이이하고 성혼을 배척하는 말을 막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분기탱천해 갖고 당신하고 이제 당신 밑에서 내가 수학을 안 해. 그리고 절교를 딱 선언하는 글을 남기고 던져놓고 표표히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정여립을 따르던 사람들은 별 이상한 놈 다 봤어 하고서 뭐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무시하고 그랬다는 건데 막상 모반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정여립이 죽고 이러니까 전세가 확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익이라는 분은 화를 면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반 사건이 일어나고 정여립이 자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사가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막 수사를 하다가 오이길이 정여립한테 보냈던 절교 편지가 공개가 되니까 선조 임금이 기특하게 여겨갖고 벼슬을 내리는 게 되는 거죠. 그 벼슬이 바로 경기전 참봉에 제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591년 4월 16일이거든요. 그게 운명이었네요. 그렇죠. 그게 이 고려거서 1년 딱 지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네. 전주가 이제 풍전등화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된 건데 원래 오이길의 직분 이름 뭐냐 하면 경기전 참봉이잖아요. 네. 참봉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참봉인데 태조의 어진만 지키면 되거든요. 실록은 자기하고 별로 상관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진만 챙겨놓고 실록은 또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이게 비상식적인 사람은 홀라당 뭐 자기 임무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고의 마루 밑을 파고서 이제 실록 이런 걸 묻어두고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경상도에서 사로잡힌 외적 두 놈한테 성주 사고에서 약탈한 실록 2장이 나왔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건 이미 성주 사고의 실록이 난도질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주 사고 실록이 이제 다 끝장났다. 불타거나 다 유린됐다라고 그렇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묻고 이렇게 해둘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실록하고 어진을 깊은 산중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뭐 우리가 외적이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옮길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부안 변산, 반도, 뭐 거기라든가 아니면 내장산 뭐 이런 데 이제 유력 후보였는데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은 이제 내장산으로 낙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후보지를 찾으러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무사, 김홍무, 뭐 수복, 한춘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도사, 최철견, 삼내 찰방 뭐 그리고 그 오이길하고 2명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참봉이 유인 이런 사람도 고생을 했다는 거고 이게 사실은 뭐 이 수복이 누구냐 하면 경기전 청소 뭐 이런 하는 사람이거든요. 청소 노동자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뭐 무인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무사라고 하긴 하지만 칼 좀 쓰는 뭐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실록을 맡을 사람은 실무적으로 표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옮기려면.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학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월쯤 돼갖고 전주가 이제 아주 이 풍전등화에 놓이니까 전라감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학행이 뛰어나고 지려가 뛰어난 사람 한 유생 2명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실무를 맡아서 어진하고 실록을 필환시켜야 되겠다. 이런 조바심을 냈는데 이때 열을 제쳐두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태인의 선비인데 안의 그다음에 이제 손홍록 이런 분이거든요. 당시에 안이라는 분의 나이는 64살이고 손홍록이라는 분의 나이는 56살이었거든요. 지금이야 50대 60대가 청년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노인 대접을 받았던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홍록 56살이라니까 저하고 만 나이로는 괜히 왜 공개하시죠?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만 해도 이 조선 임금의 평균 수명이 단종을 빼놓고 단종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47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던 조선이 물론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그런 분들의 평균 수명이 47이니까 56, 64 굉장히 노구죠. 그 당시만 해도 노구를 무릅쓰고 실록과 태조 어진을 지키러 온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사제를 털었다 그러고 그 말 뭐 만들어야 되니까는요. 그리고 집안 노비들까지 다 동원을 했다는 건데 1592년 6월 22일부터 그래서 이제 안이 손홍록 두 분이 실록을 담은 괴짝을 이제 딱 다 이 실록을 수습을 하고 이래갖고 보자기로 쌓아 옮기고 각종 제사 도구 그다음에 실록뿐만 아니라 고려사 그다음에 이제 실록을 관리했던 일지 그걸 형제안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실어 날랐는데 이것이 50여 발이나 됐다라고 하고 책수로 따지면 실록은 830책 그다음에 고려사
기타 전적이 538책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실록을 옮기고 태조의 어진은 나중에 옮겼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내장산 어디로 피난시킨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겼다가 예. 이게 더 불안하니까 계속 이제 험한 곳을 찾아서 또 은저감이니 비례함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곳을 찾은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용구람 같은 경우는 철제 계단을 타고 막 올라가야 굉장히 가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천엄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갔던 은저감이나 비례함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 은저감 같은 경우는 뭐 사다리로 길을 이었다 끊었다 할 정도라 그러니까 사다리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이 험한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조금씩 더 깊숙한 장소를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니까 계속 이제 뭐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조차도 불안한 거죠. 잘 보관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외적이 아니더라도 또 짐승들이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쓴 황윤석이라는 분의 이제 유고를 보면 그 숨겨둔 요 실록 그다음에 어진을 밤낮없이 지킨 사람들을 자세하게 거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거론했던 뭐 무사 김홍무 그다음에 안희 손옥록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내장산 영은사 주지였던 승려 휘묵 그다음에 근처 마을에서 약간 뭐 정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우리로 따지면 연예인 지방 연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당패 100여 명인 밤낮으로 암자를 떠나지 않고 지켜냈다. 아이고. 그리고 경기전 참봉인 아까 얘기했던 오희길 그다음에 유인 이런 사람들은 이웃절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지켰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안희 손옥록 이분들의 분투는 눈물겨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안희 손옥록 이 두 분인가 봐요. 예,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두 분이 1592년 6월 22일부터 1593년 7월 9일까지 1년 18일간이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숙직을 하면서 내장산에 숨겨놓은 실록하고 어진을 지켜냈다 그러는데 요 실록과 어진의 이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안장하고 피난했던 과정 그다음에 숙직 과정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공문서가 있거든요. 이거를 안희의 후손이 이제 대대로 소장해온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임계 기사라고 합니다. 역시 또 여기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걸 그렇습니다. 깨닫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계 기사에 또 수록된 수직 상체 일기가 있거든요. 이분들의 이제 숙직 일기죠. 그래서 안희와 손옥록 두 사람이 함께 숙직한 일수가 53일, 안희 혼자 숙직한 일수가 174일, 손옥록 혼자 숙직한 일수가 143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해 보면은 안희가 숙직한 날이 총 227일, 손옥록이 숙직한 날이 뭐 총 196일, 뭐 이랬다는 거죠. 정말 지독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그 험한 길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숙직 첫날이죠. 6월 23일 날 일기가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굴암에서 실록과 어진을 지키기 시작했다. 참봉, 오이길과 유인은 모두 내려갔다. 안희와 손옥록이 함께 숙직했다라고 하고 다음 날부터 24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손옥록이 귀가하고 그 귀가선 뭐 이렇게 하고 안희만 혼자 지켰고 이걸 독직안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7월 5일에는 손옥록이 안희와 교대를 한 다음에 11일까지 또 손옥록 혼자 지킨다 뭐 이렇게 하고서 두 사람이 교대로 보초를 쓰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그 나머지 오이길 유인 뭐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은 이따금 또 찾아와서 숙직을 도웠고 뭐 이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가를 바라한 것도 아니고 사제까지 털어서 참 어떻게 보면 할 말 없게 만드는 분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 내장산에서만 지킨 게 아니고요. 해가 바뀌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1593년 7월 정도에 선조가 이런 그 내장산에 피랑 갔다는 그런 어진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있는 행제소로 옮겨라라는 명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370일 동안의 어떤 내장산 기록을 갖고 있는 어진 실록 이런 거를 충남 아산으로 옮기는데 이 안희 손옥록 두 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수복 한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고생해서 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조정에서도 이분들의 공을 알아줬어요? 사실 정사에는 별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다른 문헌을 보면 당시에 정읍 현감하고 충청도 검찰사 겸 이접판서를 지낸 이삼보라는 분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이 두 분의 공적을 선조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쭉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내장산에서 진전 뭐 실록하고 이 어진을 모시고 그 밤낮 없이 수직을 하고 또 천일기를 호종해 갖고 행제소까지 도착을 했다. 그들의 충의가 가상합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상을 내렸어요. 두 사람한테 이제 별제라고 해서 우리로 지금 따지면 한 6급 공무원 정도의 직책을 내리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이거는 저희가 벼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위한 6가지 중흥책을 선조 임금한테 막 올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도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떠들고 있다. 지금도 그런데 전라도도 지금 골치 아프다. 네. 모든 군량미 이런 것들을 전라도에서 조달하고 있으니까 전라도 백성들마저도 괴로움을 건디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라도 백성들도 피곤하고 괴롭다, 뭐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능한 임금 조정 때문에 그나마 이제 형편이 나은 전라도 백성들까지도 탈탈 털리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큰일 났다라고 이제 입바른 소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벼슬이고 뭐고 필요 없다라고 이제 표표에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진하고 실록은 무사했겠죠. 그렇습니다. 겨우 살아남았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조정 입장에서 보면 어진이 더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태조 어진이라고 해서 조상의 얼굴이니까.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실록 어진이 다 이제 거쳐서 이 묘향산 보현사 별전으로 옮겨갔고 그게 이제 1597년 9월이었으니까 5년 이상으로 이렇게 재난을 피해서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닌 건데 결국 그 와중에 안이라는 분은 67살의 연세로 돌아가셨어요. 1596년에. 그리고 이제 선옥록 같은 분이 이제 그 다른 분들 뭐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한춘, 박야금, 김순복 다 수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석군 뭐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하고 함께 실록을 뭐 옮기는 임무를 끝까지 완수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참으로 정말 대단한 백성들이네요. 몇 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쟁 나자 고관대작들은 다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핏대 올리면서 얘기를 한 건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선조는 뭐 의주로 주랭랑을 쳤죠. 그리고 임금을 따르던 명공 대신들도 이제 저거는 뭐 나라는 망할 거야라고 이제 뿔뿔이 터지고 도망갔거든요. 그중에 가장 통탄스러운 일은 결국 이제 그 사관들 임금의 잘못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야 되는 인간들이죠. 사관들 4명이 있는데요. 내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조존세, 김선여, 임취정, 박정현 요 4분이거든요. 4사람이 사초책을 불태우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조실록이 실록 가운데 가장 허접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조의 즉위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그 직전까지 1592년 4월 13일까지 10일 그때까지 역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나중에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사초책을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그 사대부들의 일기, 그다음 민간의 야사 이런 것들을 모두 긁어 모아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선조실록을 편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사가 아니었으니까 가장 엉성하고 형편없는 실력이다라고 이제라는 평을 듣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이 전란이 일어나자마자 사초책을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도망간 사관 사인방은 사실 그 당시에만 봐더라도 조선의 최고 엘리트 관료였거든요. 그 전주사고의 실록을 필환시킨 분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이 조선의 역사를 지킨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결국 이름 없는 선비, 그다음에 하급 관리, 뭐 지방관의 청소 일꾼들, 그다음에 뭐 그 아까 얘기했던 지방 무대를 전전한 무명 연예인들인 사당패, 뭐 사냥꾼,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백성들과 천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왜 자꾸 금모으기 운동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이분들의 이름은 실록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선조실록 이런 데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조실록 자체가 좀 부실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란기잖아요. 혼란기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이 사실은 그 역사 기록이라는 게 고관대작 활약상이 아니고 하급관리 일반 백성 천민 이런 이름 따위를 기록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다른 그렇죠. 이름들이 또 나오고 뭐 이래갖고 되게 헷갈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외병이 전주에 침입했다가 퇴각했다. 그래서 뭐 이 경기전에 봉안했던 태조 어진을 묘양산에 이안했다. 여기는 실록 얘기도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주가 위급해지니까 경기전 참봉이 어용을 받들고 어진을 받들고 뭐 의주에 도달하고 막 그랬다. 뭐 이런 내용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정실록 같은 경우도 이게 선조실록이 너무 엉성하니까 네. 나중에 재편찬한 거거든요. 효종 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겨우 재편찬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에서 이 모든 기록들이 산일이 되고 없어지거나 그 자체가 또 뭐 100여 명, 뭐 수십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진을 막 이렇게 옮기고 막 그랬을 테니까 네. 그중에 막 이름이 헷갈리는 것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름 깨나 있는 사대부를 하면 모를까 실록하고 어진을 지킨 그 무명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묻힐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게 이제 까맣게 잊혀지고 그랬죠. 그래서 네. 영조 때인데 한 170년 지났는데 이때 이제 안희와 손옥록 그 두 선생의 후손들이 이제 그 나와서 네. 당시에 어떤 문인 정치인이었던 김원행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뭐라냐면 이랬다 그러죠. 우리 조상님 두 분이 안희, 손옥록 두 분이 뭐 이렇게 뭐 실록 어진을 필환시키고 유품직을 하사받았지만 고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쌀 300석을 기탁을 하고 그다음에 가문의 장정을 뽑아서 의병에 자원 입대토록 했다. 그런데 이 170년 동안이나 이런 두 분의 공적은 알려지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판이다. 제발 좀 선생님이 나가셔서 김원행이라는 분한테요. 그 두 분의 어떤 공적을 객관적으로 좀 기록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김원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두 분, 그러니까 안희, 손옥록의 일기, 그다음에 상소문, 경문 이런 것들을 사적을 살펴보고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두 분의 여러 글들을 살펴보고 내가 진짜 미처 듣지 못했던 일들을 잘 알게 됐다. 이게 정말 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더라. 사사롭게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 아니더라. 진짜더라. 진짜인 것 같더라. 그래서 내 보잘것없는 글솜씨로 이 두 분의 어떤 글을 정말로 역사에 이렇게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게 영광스럽다라는 글을 씁니다. 후손들이 김원행에게 보여준 자료가 뭐예요?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임계기사하고 수직 상체 일기가 아니었겠나. 뭐 이런 거죠. 네, 그때 살아남은 전주사고 실록 덕분에 역사가 지워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딱 하나가만 살아남은 거죠. 다른 실록들은 다 불타 껐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왕대 실록을 출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부를 만듭니다. 그 5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5곳에 이제 그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서울의 춘추관, 그다음에 이 강화도의 만이산, 요게 이제 나중에 강화도의 정족산으로 이관을 하는데 요것이 전주사고 실록이거든요. 거기에 다시 일로 와가지고 이제 이관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태백산이라든지 묘향산, 이 묘향산 것이 다시 이제 무주 쪽으로 가서 적산산으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하고 오대산 사고 5곳을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도 실록은 파란만장했다면서요? 뭐 사실 우리 역사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서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춘추관에 있던 사고본은 사실은 이괄해난 때 소실이 되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묘향산 사고분이 이게 사실 막판에 명나라 관계가 악화되고 막 그러니까 이 묘향산에 있는 걸 갖다가 전북 무주로 적산산으로 사고를 옮겨갖고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적산산 사고분이 한국전쟁 이후로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군이 실어갔어요. 지금도 평양의 인민대회 학습당에 소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오대산 사고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때 이제 다 대부분이 소실되고 맙니다. 그 중에 몇 개가 환수가 되고 뭐 그렇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실록은 얼마나 돼요? 지금 그게 이제 서울대 규장각에 좀 남아있는데 참 전주실록이죠. 전주에 있었던 사고본은 끈질기게 좀 살아남아 있어갖고 그것이 이제 정말. 강화도의 정족산성에 갔던 건데 그것이 이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일부 환수된 아까 얘기했던 불탔지만 몇 개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5대 3번 그것이 74책. 그래서 이제 뭐 총해갖고 1358책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태백산 사고본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또
또 남아 있고 뭐 이런 그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돌이켜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아요. 전주사고 실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생각만 할수록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세종대왕의 숨겨진 업적 중에 첫 번째가 전주하고 성주에 사고를 확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나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뭐 다 불탔는데 전주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세종대왕의 숨겨진 음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세종이 태조의 어진을 보관한 경기전을 혁파했어도 큰일 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세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왕의 어진을 지방에 두는 건 예법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아버지 부왕 태종의 말을 끝내 듣지 않고 그냥 전주 경기전에 태조의 어진을 그냥 보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임금 입장에서 보면 실록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태조 이성계 창업주의 어진이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경기전 참봉 오이길의 직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진을 지키는 게 내 직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실록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실록도 내가 챙긴다 이런 얘기였어요. 원래 주는 그러니까 어진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록까지 피신을 하게 된 건데 만약에 전주에 태조의 어진이 없었다면 전주 사고에 보관되었던 실록마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세종대왕 덕분이네요. 그렇지만 세종대왕 공도 크지만 실록을 필화시킨 분들의 공이 더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업적이 정말 만고에 빛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조선은 물론이거니와 고려의 역사까지 지켜낸 사람들은 사실 세종도 세종이지만 민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공을 정말로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4대 사고 중에 임진왜란 직전까지 남아있었던 춘추관, 성주사고, 그다음에 충주사고 실록은 다 소실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주사고도 1597년에 소실이 됩니다. 정유재란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전주사고의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네요. 조선의 역사가 공백기로 남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보자면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그러니까 1392년부터 명종 때까지 1567년 정도의 그 175년의 역사는 공백으로 남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조선의 건국 상황도 몰랐을 거고 그다음에 망고의 성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종의 치세 이것도 사실 그냥 전설로만 남아 있었겠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사 자료가 없어졌으니까 고려의 역사마저도 우리가 소실됐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의 숨겨진 업적이 사고의 확충이라면 그러한 세종의 업적을 지켜주고 조선의 역사를 살려놓은 이들은 바로 백성들이네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뒤에 이랬잖아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여삐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그 세종이 그렇게 어여삐 여기고 불쌍하게 여겼던 그런 백성들이 훗날 또 고려조선의 역사를 지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실록과 어진을 몸몸으로 지켜낸 이들 이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선비였던 안희, 선옥록,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무사, 김옥무, 수복, 경기전 심부름꾼, 청석군이었던 한춘, 박야금, 김순복, 그다음에 승려, 희묵, 그다음에 전참봉, 오이길, 유인, 구정녀, 그다음에 뭐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당패들 100여 명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뭔가 찡한 느낌이 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영조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안의, 선옥록 두 분의 사적을 듣고 이거는 믿을 만한 사실이다라고 한 김원행이라는 분의 한마디가 신금을 울리는데 이 보잘것없는 문필로 두 분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는가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심정 제가 그런 심정이 아닌가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웠지만 필자가 느끼고 있는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옛 선연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름 석자 안희 선옥록이라는 분들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조금 내 덕분에 알려질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 주제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가 잘하면 알려주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